안녕하세요, 찌연입니다. 제가 요즘 영상을 좀 자주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5월엔 가족의 달이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늦었어요. 이번에 마요르카를 다녀와서 되게 다양한 라이딩 영상들을 올렸거든요. 이제 마요르카에서 라이딩할 때 또 개별적으로 라이딩 여행을 계획할 때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점들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항공권입니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 되게 다양한 루트가 있어요. 일단 마요르카는 직항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환승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대부분 마요르카까지 직항 항공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어떤 곳이든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유럽 내에서는 10만 원 이하의 그런 항공권이 대부분 있는 것 같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마드리드에서 환승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제 유로파 항공과 연결된 항공권을 발권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연결 발권인 경우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사실 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올 때는 이제 출발하는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서 수화물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출발하기 전에 챗GPT에서 많이 찾아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챗GPT가 이제 메인 항공사 기준으로 된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찰떡같이 믿고 갔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유로를 추가로 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이제 거기서 저한테 추가 요금을 내라고 할 때 마요르카에서 서울까지의 장거리 노선에 대한 비용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요르카에서 마드리드까지만 이 단거리만 이용하는데 왜 내가 장거리 노선에 대한 수화물 비용을 내야 되냐라고 따졌으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수화물 연결을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화가 나가지고 그럼 수화물 연결 내가 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9시간 경유였어요. 마드리드에서 나가서 점심이나 먹고 오자 하면서 했는데 자전거가 있잖아요. 아무 데도 못 가고 마드리드 공항에는 특히 대기할 만한 공간도 많이 없어서 버거킹에서 5시간 노숙을 했습니다. 좋은 점은 비건 버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건 버거 먹으면서 5시간 노숙을 했는데, 아이고 인생 힘들다. 50유로 더 냈으면 이거 다 해주는 건데. 그래서 티켓을 발권할 때 꼭 이 연결되는 양쪽 항공사의 규정을 잘 살펴보시고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먼저 탑승하는 항공사의 규정이 적용될 확률이 높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결 발권인 경우에 두 항공사의 수화물 규정을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화물 연결 가능 여부에 대해서 가능면 미리 체크를 하면 좋은데, 당연히 시도를 해봤죠. 근데 안 됩니다. 모른대요. 대한항공에도 연락을 해봤고, 아시아나에도 연락을 해봤고, 루프트한자에도 연락을 해봤거든요. 아시아나, 대한항공, 루프트한자 3가지 항공사에 모두 문의를 해봤는데 다들 모른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유가 너무 긴 거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마드리드에서 9시간을 있으면서 그냥 잠시 점심 먹고 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시간이 되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마요르카가 너무 좋아서 마드리드가 아니라 마요르카에서 조금 더 자전거를 타고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환승 일정이 있다면은 요거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마요르카에 더 있는 게 너무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통인데요. 저는 운전을 못해요. 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 대부분 렌트를 해서 많이 다니시는데 저는 운전을 못해서 렌트를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택시랑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어요. 마요르카에 있는 대중교통은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택시, 그 다음에 기차, 버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공항에 내려서 어떻게 가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한국에는 작은 택시들이 많아서 이 자전거 캐리어가 실릴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데요.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 내려서 봤는데 그 긴 택시가 있는데 롱택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롱택시가 줄을 쫙 서서 있어요.
그래서 혼자 간다면 굳이 밴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예약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숙소까지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이제 롱택시가 아니라 일반 택시가 왔거든요. 제가 우버로 불렀더니. 근데 여기도 충분히 자전거가 실렸고, 그리고 기사님이 정말 싫은 내색이 하나 없이 너무 친절하게 실어주셨습니다. Yes? Oh. Yes. Gracias. Thank you. 택시비가 좀 비싸긴 합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달렸는데 한 3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뭐 밴 같은 경우에 미리 예약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막 이런 택시비보다는 조금 비쌌던 것 같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 근데 한 대밖에는 안 실리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좀 더 많으면 이런 것들을 미리 예약하거나 렌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버스인데요.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시내 버스는 물론 태우지 못하고요. 이제 좀 교외로 나가는 빨간 버스가 있어요. 그냥 빨간 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외버스처럼 밑에 진칸이 있어서 거기에 자전거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알쿠디아에서 팔마까지 올 때 이 버스를 이용을 했어요. 근데 팔마는 면적이 제주도 2배 정도 되는 섬이거든요. 이제 한 바퀴 도는 마요르카 3일리라는 대회도 있고요. 그렇게 큰 섬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자동차로 다녀요. 그래서 버스를 타는 사람이 엄청 많지 않고 그다음에 버스를 타더라도 짐을 막 바리바리 싸서 가는 사람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짐칸이 제가 탈 때는 엄청 널널했어요. 물론 저는 비수기에 가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짐칸이 대부분 아마 비어있을 확률이 높고 어쨌든 자전거를 충분히 실을 수 있다. 하지만 뭐 요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기사 아저씨들이 막 짜증을 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거기 처음 실어 와서 되게 막 오래 걸렸는데 흔쾌히 막 반대쪽 분에 실어라 이라고 해주시고 엄청 친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차인데요. 기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라인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실을 수 있고 맨 앞칸에 이제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거치대가 2개 있습니다. 제가 출근 시간에 한번 타봤는데요. 출근 시간에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자전거를 들고 타니까 그쪽에 서 있던 그 승객분들이 다 비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톡톡 쳐요. 그래가지고 쏘리 이랬는데 보니까 여기 자전거 대라고, 여기 자전거 자리라고 비켜주시더라고요. 일반 시민분들이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그 역에 가면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태우지 못하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미리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숙소 같은 경우에 자전거를 가져가면 숙소가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데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자전거 여행을 워낙 많이 와서 그런지 자전거 프렌들리 숙소가 정말 많아요. 저는 이제 자전거 프렌들리 숙소에서도 묵어봤고 그렇지 않은 일반 숙소에서도 묵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일반 숙소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가져갔는데 제가 이거 방에 들고 가도 괜찮아? 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하지, 그거 왜 물어봐?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전거가 되게 그냥 뭐 특별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자전거를 되게 약간 뭐랄까요? 조금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다들 친절하고 되게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편하게 많이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호텔인 경우에 자전거 프렌들리 숙소가 아니더라도 방 안에 자전거를 가져가는 거는 대부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요거는 어쨌든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저도 예약을 하고 나서 숙소에 메일을 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전거를 내가 들고 가는 것이 괜찮냐고 한번 물어봤었고요. 이제 자전거 프렌들리 숙소 같은 경우에는 숙소에 아마 따로 자전거를 보관하는 자전거 보관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따로 별도로 보관을 하게 되고 이제 제가 묵은 숙소 같은 경우도 자전거 프렌들리 숙소였는데 거기에 1층에 이제 자전거 보관소, 세차하는 곳, 그다음에 간단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공구들까지 모두 다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전거 여행하기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숙소 위치가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저는 사실 코스를 미리 보고 숙소 위치를 정한 건 아닌데 이렇게 여행을 다녀와서 생각해보니까 타고 싶은 코스를 먼저 보고 숙소 위치를 정하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사이트가 진짜 좋아요. 정말 세계의 거의 모든 곳에 정보가 다 있고 또 코스를 받은 후에 일부 수정하는 것도 자유롭게 가능해요. 물론 무료고요. 이제 이게 마요르카의 주요 자전거 코스인데 보시면 왼쪽에 트라몬타나 산이 있어서 코스들이 몰려 있어요. 저는 이제 알쿠디아에서 4일, 팔마에서 9일 정도 머물렀는데 이제 중심지가 팔마이기 때문에 뭐 소셜 라이드라든지 자전거 샵 이런 것들이 다 팔마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즐기기에는 팔마가 더 좋았고요. 근데 다시 간다면 팔마보다는 북쪽에 더 머물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 알쿠디아에 있었는데 알쿠디아보다는 포엔사에 숙소를 잡고 싶어요. 네, 알쿠디아보다 포엔사가 주요 코스의 시작, 출발지랑 더 가깝기 때문인데요. 이제 자전거 여행으로 숙소를 잡으시는 거면 이렇게 코스를 한번 미리 보시고 이제 원하는 코스에 맞게 좀 숙소를 잡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팔마와 포엔사를 추천드립니다. 아마도 반반 정도? 그리고 이제 라이딩을 많이 하게 되면은 보급을 어떻게 할까? 되게 이게 처음에 저도 살짝 고민이었는데 왜냐하면 마요르카에 편의점이 별로 없어요. GS, 뭐 CU, 세븐일레븐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이제 거기에 에로스키라는 작은 이제 마트 같은 곳이 거의 우리나라의 편의점 같은 느낌으로 이제 좀 곳곳에 있는 편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큰 마트들이 또 있어요. 이런 곳에서 좀 미리 사놓는 게 좋을 것 같고 뭔가 어떤 큰 뭐 산이라든지 조금 이 팔마 시내를 조금 벗어나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 허허 벌판이고 그 다음 도시가 나올 때까지는 진짜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파워젤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상용 식량들은 좀 미리 구해서 다니는 게 좋은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다만 좋은 점은 사이클 카페가 되게 많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한 카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아마 가려는 코스 곳곳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찾아봤을 때 거의 작은 도시마다 하나씩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찾아서 가가지고 보급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또 라이더 분들도 많고 이제 라이딩 용품, 뭐 펌프 그리고 뭐 약간 옷이랑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파워젤까지 진짜 모든 걸 다 팔기 때문에 자전거도 팝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것들을 미리 찾아놓고 가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혼자 갔는데 이런 새로운 곳에서 혼자 라이딩을 하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혼자 라이딩을 할까? 또는 어떻게 사람들이랑 같이 라이딩을 할까? 저는 여행 가면은 되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딩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라이딩은 더 이제 그런 부분이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길의 컨디션 같은 것들을 잘 모르고 또 해당 지역의 어떤 수신호나 이런 라이딩의 그런 스타일, 느낌 같은 것들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현지 라이더 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잘 이용한 방법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스트라바입니다. 스트라바에서 이제 지역을 설정한 다음에 거기다가 도시 이름을 검색하면은 그 도시에 있는 클럽들이 쫙 떠요. 그러면은 그 클럽에 하나씩 다 들어가 보면은 이벤트가 있는 클럽들이 있습니다. 주로 파노말, 뭐 카페디 사이클리스트라든지 이런 브랜드 클럽 같은 경우에 이런 이벤트 라이드가 대부분 있는 편이고요. 꼭 이런 브랜드 라이드가 아니더라도 간혹 보면은 그 지역의 어떤 바이크 샵에서 하는 그런 이벤트도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참석하면은 되게 좋더라고요. 현지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고 같이 또 라이딩하고 또 그 친구들이 타는 코스도 같이 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많이 참고했던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체인앤커피라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마요르카에 있는 모든 소셜라이트들을 모아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월화수목금토일 다 있어요, 라이드가. 그래서 뭐 이날은 라파, 파노말, 카페 디사이클리스트, 자이언트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면은 거의 매일매일 소셜라이드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셜라이트를 많이 이용해가지고 현지 라이더 분들이랑 또 친해지고 같이 라이드도 하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최대의 고민이 바로 자전거를 빌리느냐 아니면 자전거를 가져가느냐일 것 같은데요. 빌리는 거랑 가져가는 거랑 저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저는 이 여행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요. 마요르카를 2주 갔다 와서 이제 대만에 또 2주 가야 되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전거를 꼭 가져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자전거를 빌리는 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마요르카에서는 자전거 렌탈 샵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자전거 여행을 정말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동호인 분들이 많이 타는 그런 기본적인 구동계 이제 울테그라부터 뭐 DI2 그리고 듀라에이스까지 정말 이런 구동계의 등급 그리고 또 자전거 브랜드도 뭐 약간 이런 가성비 브랜드뿐만 아니라 되게 하이엔드 브랜드까지 정말 모든 종류의 자전거를 빌릴 수 있어요. 워낙 자전거가 고가이다 보니까 이 약간 자동차랑 비슷하게 자전거를 빌릴 때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완전 자차, 부분 자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도 빌릴 때 이제 그런 보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을 합하고 그 다음에 뭐 제가 타고 싶은 브랜드, 제가 타고 싶은 구동계 등급 이런 것들을 설정하니까 막 하루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 정도의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여행의 일주일 이내이고 그다음에 뭐 라이딩을 정말 맨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일주일 중에 한 하루 정도 건너뛰면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면 사실 빌리는 것도 저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미팅 같은 것도 다 봐주기 때문에 빌릴 때 이런 것들이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가져갈 때는 환승할 때 신경 쓸 게 많아요. 그 환승이 잘 되었는지, 그리고 저는 물론 이제 큰 문제 없이 자전거가 잘 도착을 했지만 뭐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봤을 때 자전거가 안 왔다 이런 영상도 봤었고요. 그다음에 또 물론 이 소프트 캐리어를 저는 사용을 했는데 이 소프트 캐리어에 대한 어떤 불안감, 자전거가 잘 왔을까? 불안한 부분. 그리고 물론 하드 케이스도 불안하대요. 하드 케이스는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겉에서 보면 되게 튼튼해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가져갈 때의 그런 리스크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개인적인 어떤 여행 일정이라든지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요르카에서 2주 동안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들 중에서 또 이렇게 꼭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 점들을 공유를 해봤습니다.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